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사라진 마인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재물신으로 불렸던 이 마인 전 알리바바 회장의 행방을 두고 요즘 여러 언론들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인은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만 있을 뿐 실제 어떻게 됐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4일 미국의 경제 매체인 야후 파이낸스는 중국 억만장자 마인 실종 의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마인 자신이 만들었던 TV쇼에서조차 사라지면서 갈수록 의심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마인은 2019년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청년 창업가들이 자신의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경쟁을 벌이는 TV쇼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영을 해왔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결승전이 지난해 11월 말에 열렸는데 마인은 등장하지 않고 대신 알리바바의 임원이 대신 나왔습니다. 마인의 이 프로그램 결승전 불참은 분명 타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지난 3일 마인이 결승전을 몇 주 앞두고 웨이보, 그러니까 중국판 트위터에 하루빨리 참가자들을 보고 싶다라고 트윗을 했었는데 정작 결승전에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마인은 바로 그 트윗 이후로 더는 글을 올리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마인은 보통 하루에도 글을 여러 개 올렸는데요. 마인의 실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만든 사건이 바로 TV쇼 실종 사건입니다. 이후에 CNBC는 5일 한 소식통을 인용해가지고 마인의 발언이 중국 당국의 괘씸죄에 걸린 이후에 더 큰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만은 과연 그 보도도 진실인지 확인 불가 상태입니다. 심지어 중국 정부가 자국 언론사들에게 알리바바 관련 보도를 허락 없이 수정하거나 확장 분석하지 말라 이런 검열성 보도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난 8일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중국의 시진핑 정권에서 유명인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이미 여러 번 있었죠. 중국에서는 찍히면 사라진다 이 말이 통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반체제 시사평론가인 천재련도 2018년 지방정부 비리를 폭로했다가 돌연 실종됐죠. 그 다음에 얼마 후에 중국 관영 CCTV에 나와가지고 자신의 비리라 그러면서 반성문을 공개한 후에 풀려났고요. 심지어 국제적 조직인 인터폴, 그러니까 국제형사경찰기구의 현직 수장이었던 멍홍웨이도 2018년 9월 말에 중국 출장 간다 그랬다가 프랑스에서 출국을 했는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며칠 뒤에 중국 공안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발표를 했고 열흘 후쯤에 풀려나가지고 2019년 프랑스로 망명을 했는데요. 이 멍청죄는 프랑스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진작에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2017년 1월 홍콩의 한 호텔에서 밍텐 그룹의 샤오제나 회장이 체포됐습니다. 중국에서 신비의 사업가로 불렸던 사람인데요. 복잡한 지분 거래를 통해서 금융, 제조,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100개 이상의 상장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재계 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체포되고 4년이 지났는데요. 지금까지도 그 행방은 묘연합니다. 다만 그가 경영하던 회사들은 이미 중국 정부가 인수해가지고 운영 중입니다. 이 외에도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인이라든지 인권 변호사들의 실종 사례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다 적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결국 중국에서 이런 실종 사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주석의 눈밖이 나면 곧바로 실종되거나 사라진다는 거죠. 일부에서는 이번 마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책 방향과 모순되면서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설들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진핑 정권이 추진하는 핵심 정책들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토를 다하는 일 자체가 불경제고요.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중국 내에서 반론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통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예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실종의 법칙으로 입막을 한다는 그런 의미죠.
다른 말을 표현하자면 정부 시책에 비판하는 것 자체가 시진핑 주석에 대한 도전으로 취급을 하고 또 세계적인 경영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실종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불경제 처벌을 통해서 아예 중국인들이 입을 틀어막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경제의 원칙으로 한치 흔들림 없이 민영 경제의 발전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이끌고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과 정부는 그동안 경제성장이라는 공동 목표 하에 밀월 관계를 이어왔죠. 정부는 세계 경제 장악이라는 공동 목표를 세우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대규모 보조금을 쏟아부었고요. 규제도 과감히 풀어줬습니다. 중국이 단기간에 첨단 분야에서 한국을 따라잡고 미국을 추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이런 시책에서 비롯된 겁니다. 미국의 GAFA, 가파, 그러니까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여기에 대응하는 BAT,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바로 이 같은 과정에서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중국 경제는 그동안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이 국유 기업은 약진하고 민영 기업은 퇴조한다는 국진 민퇴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상하이 한 언론은 2020년 들어서 9달 동안에 상장 기업 46곳이 국유 기업의 300억 위안입니다. 300억 위안 규모의 주식을 넘겼다고 그랬습니다. 또 24곳은 대주주가 바뀌고 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11일 열린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사유자본의 무질산 확산 방지와 국가 안전 수호라는 새로운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결국 중국 경제 시스템을 국유기업 중심으로 가져가겠다는 분명한 결정을 확인한 셈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원인은 중국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중국 정부가 국가 경제의 발전보다 중국 공산당의 안위가 훨씬 더 중요하고 공산당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발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중국 공산당의 권위가 흔들려서는 안 되고 민영 기업들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공산당의 체제가 도전을 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중국 공산당 제일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덩샤오핑의 개방 이후에 중국이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누가 뭐라 그러도 민영 기업의 힘이 큽니다. 지난 2019년만 하더라도 중국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의 60% 수준을 민영 기업이 담당했습니다. 고용의 87%, 수출의 88%, 고정자산 투자의 65%, 다 민영 기업이 절대적입니다. 총 자산 순이익률도 국영기업은 4%에 불과한데 민영 기업은 2배 수준인 8%에 이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죠. 문제는 이렇게 중국 경제에서 민영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의 통제 밖으로 나가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핵심은 중국의 것은 모두 중국 공산당 소유라는 철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오쩌둥 이래 줄곧 지켜온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물론 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체제에서는 그런 개념이 적용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중국 경제가 비약적인 발전을 했던 겁니다. 문제는 민간 경제가 그렇게 커지다 보니까 중국 정부의 권한을 훨씬 넘어서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급격한 위기감을 중국 공산당이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인의 알리바바라든지 엔트그룹 문제도 그래서 발생한 겁니다. 중국 경제가 세계적 자랑거리를 여겨왔던 알리바바와 엔트그룹의 급성장은 중국의 금융체제 자체를 아예 흔들어 버렸습니다.
알리바바의 전자결제 서비스는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자회사죠. 엔트. 무려 7억 1,100만 명의 유저를 확보하고 있고요. 알리페이의 유보 현금은 평균 1,730억 달러에 달합니다. 지금 중국 전자결제의 점유율은 알리페이가 55%, 위챗페이가 39%로 사실상 이 두 개의 회사가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존 은행이 발행하는 유니온페이, 오늘 은영카드라고 그러죠. 이건 이용이 아주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금융정책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유자본이 국가 안전을 해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말은 곧 사유자본의 급성장이 중국 공산당 체제 자체를 뒤흔들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발전보다 시진핑의 안위가 훨씬 더 우선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시진핑 리스크입니다. 버클리 정보대학의 샤오치양 연구원은 이 마인의 실종이 단지 시진핑 주석의 신경을 건드린 연설을 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 그러면서 마인의 투자는 중국의 가장 영향 있는 몇몇 정치인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고도의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 말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중국의 유명한 금융기업인 안방보험이 결국 청산에 들어갔습니다. 한때 자산이 최대 2조 유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348조 원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큰 거죠. 이 2조 유안에 달했던 기업이라서 그 관심이 많았습니다. 안방보험은 이 덩샤오핑의 외손녀 사위인 우샤오휘 전 회장이 지난 2004년에 세운 회사입니다. 그런데 2017년 돌연 당시 회장이던 우샤오휘가 부패 혐의로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그러면서 안방보험이 급속하게 무너졌습니다. 우 전 회장은 징역 18년형을 선고받고 105억 유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1조 7,800억 원 정도의 개인 자산을 모조리 몰수당한 채 지금 현재 복역 중입니다. 그리고 안방보험은 곧바로 중국 정부가 인수를 해가지고 국유화해 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덩샤오핑의 외손녀 사위인 우샤오휘 전 회장이 왜 중국 정부로부터 철퇴를 맞았는가 하는 점이죠. 에너지 재벌인 예전민 화신에너지그룹 회장도 2018년 경영권 그리고 주주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린텐그룹의 샤오제나 회장, 안방보험의 우샤오휘 회장 모두 유망한 청년 기업가 시절부터 당국 또 국유은행 등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급성장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들 세 사람 모두가 태자당, 그러니까 혁명원로 자제그룹, 그 태자당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화권 언론에서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자신을 제외한 태자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들의 자금줄이었던 이 안방보험과 같은 회사들을 공중분해시켰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반중 성향의 홍콩 빙과일보도 시진핑이 이 셋 회사 외에도 나렌완다라든지 완다그룹 아시죠? 나렌완다, 하이난항공, 푸싱그룹, 센츄리 이런 태자당과 연루된 7개 그룹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라고 보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은 왜 이렇게 태자당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자, 배경을 좀 말씀드리죠. 중국의 3대 파벌은 공산주의 청년단, 이걸 이제 공청단이라고 그러고요. 하나. 그 다음에 장쩌민 전 주석이 이끄는 상하이방이 있고요. 공산혁명 원로의 후손을 뜻하는 태자당이 있습니다. 이 혁명 원로 휘중신의 아들이 바로 시진핑 주석이죠. 집권 당시에 공청당 출신인 리커창 현재 총리하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후진타오 전 주석이 바로 이 공청당 출신이다 보니까 연속 공청단에게 주석직을 내놓을 수 없다. 이 명분 때문에 시진핑이 주석직에 오른 겁니다. 리커창은 후진타오 전 주석과 동양인 안휘성 출신이고요. 공청당 경력까지 똑같습니다.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10년 주기로 주석직을 순환한다는 원칙을 저버리고
1인 장기 집권 체제를 강화하면서 상하이방과 태자당 출신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견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시진핑 옹립을 지원하면서 차기 주석직을 바라보는 상하이방과 태자당은 누구 덕에 국가 주석에 올랐는지 잊었느냐 그러면서 상당한 반감을 보입니다. 특히 청년 시절을 상하이에서 보낸 장쩌민 전 주석의 반발이 컸습니다. 장쩌민 전 주석은 아직도 상하이방 대부 노릇을 하면서 마쿠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엔트그룹의 마인이 장쩌민 전 주석의 장남 장맨헝과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겁니다. 2014년 알리바바가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할 때 공개했던 주주 명단에도 장쩌민 전 주석의 측근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또 태자당 분파인 홍을다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혁명 원로 2세 집단입니다. 이 홍을다이도 노골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지난해 3월 중국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을 벌거벗은 광대에 비유했다가 체포돼 가지고 18년형을 선고받았던 런추창 전 화이안 그룹 회장이 바로 그런 사람의 부류입니다. 원래 중국은 미래 예측이 가능한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인 주석직을 순환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면서 1인 장기 집권 체제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정치 경제의 원칙이 중국 우선이 아니라 시진핑 제일주의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 공산당 이념을 가르치는 중앙당교 교수를 지내다가 주석 비판 때문에, 이 시 주석 비판 때문에 미국으로 도피했던 홍을다이 출신의 여성학자 차이샤 교수도 시진핑을 바꾸자는 것이 공산당 내 보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가 중국에서 쫓겨난 겁니다. 시진핑이 권력을 사유하면서 공산혁명의 순수성을 훼손했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중국에서 민영기업을 이렇게 국유하고 민영기업의 총수를 옥죄는 것은 사실 중국 경제에 엄청난 손실이고요. 이것 때문에 중국 경제가 속병이 들면서 추락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곧 국가라는 그들만의 강력한 이념이 중국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견제 없는 절대 권력이 한 나라를 어떻게 후퇴시키고 있는가를 우리는 중국을 통해서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1인 독재 체제의 대가를 톡톡히 치른 적이 있죠. 마오쩌둥 집권기인 1950년대 대약진 운동에서 경제난 속에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절대 권력은 불확실성을 가중시킵니다. 또 그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가져옵니다. 그런 절대 권력이 한 국가를 병들게 만들고 전국에는 무너지도록 이끄는 겁니다. 이걸 바로 지도자 리스크라고 그러고요. 중국에서는 이걸 시진핑 리스크라 말하는 겁니다. 더더욱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뭐냐면 시진핑 주석은 덩샤오핑과는 달리 결코 개방형 경제를 옹호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시진핑은 중국 내 민영기업과 중산층에 대해서 이들을 잠재적인 골칫거리로 보는 시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미 자유소비를 독려하거나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는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중국의 주인은 자신과 정부, 그러니까 시진핑 자신과 정부 그리고 당 지도부라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에너도 연구소의 이코노미스트인 다이애나 초이레바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파이낸셜 타임스 부주필이고 또 글로벌 경제 애널리스트인 라나 포로아 등의 이런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시진핑 지도부가 경제개혁을 후퇴시키고 자유로운 경쟁을 막으면서 경기 침체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력이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큰 격차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중국 경제 위기를 말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